자, 자기계발 능력 제7강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 리뷰 웹진 꿈트리의 36호 전문가 칼럼에 오래된 미래를 향한 인재 현대적 장인으로부터 배우다라는 연세대학교 장원섭 교수의 글 중에서 다시 장인이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서론 부분 쪽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뒷부분도 다시 하겠는데, 새로운 시대의 인지상으로서 필자는 장인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장인이라는 것은 전통적 수공업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더욱 확장된 의미의 현대적 장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필자는 한복, 도자기 같은 전통 분야와 보일러, 자동차, 양복, 제과 등 기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IT 전문가, 조각가, 배우 등을 포함한 현대적 장인들의 일하고 배우는 삶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은 상당히 달랐지만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장인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장인 정신을 갖는 것을 넘어서 장인성을 몸에 배고 행동 습성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일한 결과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장인성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가지 장인성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장인은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자기 일에 입문했다고 해도 장인은 그 기회를 살려서 최고의 위치까지 이릅니다.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고된 과정일지라도 우연을 필연의 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의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광호 명장은 어릴 적 꿈이 경호원이 되는 것이었지만 아주 우연하게 보일러 일을 시작하였고 그 일에서 대한민국 명장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서 장인성의 요소는 장인은 지독한 학습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을지라도 장인은 그 일의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오랜 기간의 혹독한 숙련의 과정을 견뎌내고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면서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김갑유 변호사는 실제 재판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하였고, 그럼으로써 자신만의 노하우와 감각 그리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인성은 장인은 일의 해방자다라는 점입니다.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일 자체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일 그 자체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일의 참된 본질을 발견하고 그 일의 리듬을 자신의 리듬으로 만들어 행함으로써 일 자체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안창현 명장은 제과일의 참다한 본질을 인식하고 몸에 좋은 빵을 만들겠다는 일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묵묵히 좋은 빵을 만들어 온 결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라는 거대 자본의 위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장인성의 요소 네 번째는 장인은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전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고 그걸 확장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일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써 일의 지평을 넓히고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백애현 한복 장인은 전통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고 가죽으로 한복을 만들기도 했고 애견 한복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장인성의 요소 5번째, 장인은 배움을 넓히는 자입니다. 최고의 숙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일 자체가 성장의 주요한 발판이 되고 느슨하지만 열린 관계 맺음을 하면서 배움을 넓혀갑니다. 일의 확장과 창조는 이런 배움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요소는 장인은 배움을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장인은 평생에 걸쳐 힘겹게 얻은 배움을 공동체와 후속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고 남김으로써 일의 세계를 돌보는 겁니다. 7번째로 장인은 정상에 오른 자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인입니다. 그 결과는 일에 있어서 큰 성과와 높은 지위로 나타납니다. 장인은 그 정상의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는 것이죠. 워커스 하이, 이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장인은 고원에 사는 자입니다. 정상의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정상 주변의 높은 지대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언제든 더 높은 정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와의 경쟁 같은 고원에서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런 힘겨운 삶을 기꺼이 감내하고 즐깁니다. 오광섭 조각가는 최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느낀 절정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일과 직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가지 요소를 통해서 장인성은 일터에서의 메타 역량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계속적인 학습과 성찰에 관련됩니다. 새로운 산업시대에 필요한 장인을 육성하기 위해 깊은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맥락 중심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장인은 넓고 일반적인 역량을 갖기보다는 좁고 특수한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깊은 숙련의 끝에서 창조적으로 일을 합니다.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조력 같은 일반적 기초 역량의 형성도 일의 맥락과 관련되고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깊은 숙련 속에서 맥락적으로 더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고 최고의 숙련 또는 전문성의 형성은 맥락화의 지속적인 재맥락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장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깊이 숙련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인접 분야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자신의 일의 범위를 넓히고 재맥락화하는 것입니다. 재맥락화를 통한 창조적 일하기는 온몸과 마음을 합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온몸과 마음을 자신의 일에 깊이 담아낸 결과로 숙련도 창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장인들이 배움과 성장에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깊은 숙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장인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인 배움의 길을 걷도록 북돋우고 이와 동시에 그런 장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터와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혁신은 전통적 교육이 추구했던 목표와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속성 위에서 새로운 능력의 육성이 추가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장인을 필요로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의사나 변호사 등을 대체한다고 걱정을 하지만
여전히 생체 기계적 로봇을 만들기 위해 정밀 기계와 복합 조리에 대한 고도의 기술과 장인적 경험을 축적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전히 장인을 키우기 위해 요구되는 오랜 각고의 노력과 숙련이 교육의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산업을 떠받들던 장인의 확장된 버전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때로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중국의 커제마저도 이미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졌습니다. 오래전에 인간의 육체적 힘을 초월한 기계가 이제는 인간의 지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인간의 미래가 어둡지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일과 배움에서 새로운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장인처럼 일하고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오래된 미래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 장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교육은 본래 성과나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기계와의 수싸움이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고유한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야 할 때다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것을 얘기한 까닭은 우리가 이 장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장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조직의 리더나 정책 결정 시에만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직업생활이나 개인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yes or no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제조회사의 생산관리팀 K씨는 오늘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제의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제조회사 연합회 이사직을 맡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K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맡기는지와 실제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물었고,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K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사무실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K씨는 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회사 사장이 부탁하는 일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그 자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선뜻 예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조회사 연합회 회장이 K씨를 부르더니 협회 간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K씨는 다른 일도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간부 회의가 있다고 하니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부회에 참석한 K씨는 자신이 제조회사 연합회에 소속된 회사 간부 모임을 주최하고 제조회사 연합회의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신입 회원사를 모집하는 등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K씨는 후회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 그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손실을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자, 이 사례에서 보듯이 K씨는 섣부른 결정을 하고 나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들을 맡게 되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최상의 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필요함도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례에서 K씨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K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K씨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현재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들을 두 가지 떠올려 보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해 봅시다. 결정해야 할 일 1번과 2번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결정 기준은 1번, 2번. 그리고 이 결정 기준에 대한 가능한 대안은 A, B, C.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가능한 대안에 대한 장점은 뭔가, 단점은 뭔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최저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최저간을 결정하는 데서 타인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업생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업무가 중복되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나 이직을 결심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죠. Work-Life Balance, 워라밸. 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는 요즘 이 둘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개인의 일시적인 시간 낭비나 재정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인생 경로가 바뀌게 되고 조직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신의 목표를 정하여 몇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가장 실행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에 앞서서 발생된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문제의 특성이나 유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의 근원 파악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의 기준과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관심, 가치, 목표 및 선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결정된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널리 알려졌던 얘기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즉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일하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너무 많이 수집할 경우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커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되는 거죠. 너무 적게 수집하면 다각도로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적절히 수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네 번째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능한 대안들을 앞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가장 최적의 안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의 과정이 1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의사결정자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모든 평가 기준과 대안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각 대안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때로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절하게 되는 의사결정과
거절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노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이 없다고 보거나 애의가 없다고 보지는 않을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고민으로 거절하기를 주저합니다. 따라서 거절의 의사결정에는 이 일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들과 자신이 거절하지 못해서 그 일을 수락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거절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는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의 의사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오래 지체될수록 상대방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게 되고, 즉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의사결정자는 거절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절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거절한 대신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대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절을 할 때 거절의 의사결정과 거절하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오류. 우리는 자동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의 오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숭배에 의한 논증,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고정 행동 유형으로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 딱 모든 것이 다 전문가의 말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말만 나오면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이 고정 행동 유형이 됐다. 내 행동이 이걸로 딱 고정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굴의 우상, 또 숭배에 의한 논증,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중요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로 인해서 그 호의로 인한 부담, 상대방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부당한 요구임에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참 잘해왔어요. 모든 것을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했어요. 그랬으면 그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 잘하는 것처럼 이 업무를 보는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죠. 즉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상호성의 법칙, 즉 주고받는 특성, 기브 앤 테이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유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베스트셀러를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다수를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민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수의 우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호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상대의 권유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다. 즉 동성 간에 또는 이성 간에 있어서
내가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호감의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설마 나한테 이러겠어? 저렇게 내가 저렇게 좋아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이 있는데 권위에 맹종하여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즉 그런 권한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논리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맹종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통째로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권위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이 있는데, 자, 우리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죠. 홈쇼핑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재고가 얼마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유혹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또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져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희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따라가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의사결정의 오류라는 내용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오는 김용규 저의 설득의 논리학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 7주차 수업은 이 의사결정의 오류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과제는 별도로 여러분들 결정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별도로 과제란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주차 수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